순백의 레이스가 쏟아지는 햇살 아래 반짝였다. 식장 전체는 수백 송이의 희귀한 작약꽃으로 장식되어 마치 지상의 천국처럼 보였고 모든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신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운서.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드레스 안에서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있었다. 그녀는 차분하고 냉철한 전략가로 명성이 자자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저 사랑하는 남자의 신부가 될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눈빛은 단지 긴장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짊어진 가문의 명예와 미래의 중압감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완벽함은 이태준의 등장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가 굳은 얼굴로 단상에 섰을 때 하객들 사이에 작게 술렁이는 파문이 일었다. 이태준은 한국의 거대 금융그룹인 KIA의 그룹의 후계자였으며 그의 재력과 권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는 은서의 손을 잡기는커녕 마이크를 집어들었고 단단한 강철 같은 목소리는 장내의 모든 음악을 압도하며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당황했고 은서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태준의 입에서 나온 말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은서의 심장을 찔렀다. 오늘 이 결혼식은 없습니다, 최운서 씨. 당신은 신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모욕하고 있었으며 그 말에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후회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위선을 완벽하게 감춘 채 무대 위에서 차가운 독서를 내뱉었다. 그녀의 가문이 최근 겪었던 경영 위기가 사실은 자신의 계획적인 함정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그는 거리낌 없이 폭로했다. 장내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지만 이태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하객들의 웅성거림을 즐기고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은서는 깨달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 깊은 곳에는 쓰러지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모욕감이나 슬픔 대신 불타는 분노와 끓어오르는 배신감을 느꼈다. 최운서는 드레스 자락을 꽉 잡고 숨을 고른 후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전에 없이 날카로웠다. 그녀는 고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순간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 모욕을 감당하고 완전히 무너지는 대신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태준은 그녀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 것이라고 예상했겠지만 은서는 그에게서 한 발짝 물러섰다. 그녀의 몸짓은 미약했지만 단호했다. 이태준은 그녀의 의외의 태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되찾았다. 아직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까? 당신 가문은 이제 무너졌고 당신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고 이태준은 은서를 철저히 짓밟으려 했다. 그러나 은서는 그에게 대답하는 대신 침착하게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의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다. 이태준의 폭로가 터져 나오자마자 K하이 그룹의 사설 경호원들이 식장 주변을 에워싸는 것을 그녀는 보았다. 그들은 그녀를 인질처럼 취급하며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려 했다. 이는 단순히 결혼 취소가 아니었다. 이태준은 그녀의 가문뿐만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지워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덫에 갇힌 먹잇감과 같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탈출 계획이 빠르게 가동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미 이태준의 음모로 인해 쓰러지셨고 가문의 모든 자산은 이미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은서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그녀가 아버지의 비밀 금고에서 어렵게 꺼내온 작은 USB 메모리뿐이었다. 그 안에는 그녀의 가문이 수십 년 동안 숨겨온 비자금의 정보와 이태준 일가의 불법 거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암호화되어 잠들어 있었다. 그것만이 그녀의 유일한 무기이자 구원의 밧줄이었다. 은서는 침착하게 경호원들 사이에 틈새를 찾아냈다. 그녀의 시선은 단상을 지나
식장 문으로 향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탈출 경로가 순식간에 계산되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이 마지막 희망을 발견한 듯한 결연함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연약한 신부의 모습 뒤에 숨겨진 뛰어난 전략가의 본능을 발휘하고 있었다. 제와 제 가문에 행한 이 모든 일의 대가를 당신은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태준 씨.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조용했지만 그 말에 담긴 맹세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태준은 그 말을 듣고 코웃음 쳤다. 빈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니군요. 당신은 이제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겁니다. 그는 은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서는 이미 행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드레스의 긴 치맛자락을 이용해 경호원들의 시야를 잠시 교란시킨 후 테이블 위를 재빠르게 가로질렀다. 그녀의 움직임은 예상치 못한 민첩함을 보여주었고 이는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엄격한 지도 아래 비밀리에 훈련받은 사실을 증명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순간적인 소동이 일어났고 은서는 하객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을 배경 삼아 식장 뒷문으로 몸을 던졌다. 경호원들은 뒤늦게 그녀를 쫓기 시작했지만 은서는 이미 자신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결혼식을 위해 준비된 화려한 장식들을 이용해 그들의 추격을 교묘하게 방해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탈출이었고 다른 어떤 것도 그녀의 결의를 막을 수 없었다. 식장을 벗어난 은서는 숨겨진 비상구로 몸을 숨겼다. 그녀의 드레스는 이미 찢기고 흙먼지로 더럽혀졌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웨딩홀 건물을 빠져나와 예약해두었던 은밀한 장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의 유일한 조력자인 가문의 충성스러운 집사 박 씨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박 씨는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마지막 보루였다. 박 씨는 은서의 몰골을 보고 놀랐지만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그는 은서에게 간단하고 실용적인 복장, 위조된 여권, 그리고 즉시 한국을 떠날 수 있는 교통수단을 건네주었다. 모든 것은 몇 달 전 은서가 이미 이태준의 음모를 눈치채고 비상계획을 세웠을 때 준비된 것들이었다. 그녀는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 따님, 이제부터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살아남아야 복수할 수 있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눈빛은 굳건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아저씨, 저를 믿으세요.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 가문에 행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날 밤 모든 언론은 K-하이의 그룹 후계자의 충격적인 결혼 취소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최은서가 웨딩홀 근처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실종되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속보가 이어졌다. 이태준은 그녀의 죽음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녀의 흔적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는 차은서라는 존재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지워졌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은서는 이미 비밀 루트를 통해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폐쇄된 컨테이너선 안에서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슬픔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무시무시한 전략가의 냉철함과 복수의 불꽃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다음 행보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모든 모욕과 고통을 자양분 삼아 더욱 강해지기로 맹세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과 정의의 재편성이었다. 이태준은 그녀를 짓밟으려 했지만 결국 그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셈이었다.
그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귀환은 곧 전 세계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될 것이다. 그녀의 추락은 그녀가 날아오르기 위한 가장 낮은 지점이었다. 6년이라는 시간은 최운서라는 이름을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에 충분한 세월이었다. 스위스 취리히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고층 빌딩의 통유리창을 때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서 있는 여자의 표정은 바깥의 날씨보다 더욱 차갑고 건조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순진하고 여린 신부가 아니었으며 그녀의 눈빛에는 감정을 읽을 수 얹을 수 없는 깊은 심연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지금 세라피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고 이 이름은 유럽의 그림자 금융세계에서 공포와 경애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그녀가 처음 유럽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다. 낯선 땅에서의 고립감과 배신의 트라우마는 매일 밤 악몽으로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도망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을 단련하는 연료로 삼았다. 그녀는 국제적인 정보거래와 비공식적인 전략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비밀 조직인 생크추어리의 문을 두드렸고 그곳에서 자신의 영혼까지 갈아넣는 혹독한 훈련을 자처했다.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철저히 배제하는 법을 가장 먼저 배웠다. 생크추어리의 훈련 과정은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인내를 요구했다. 그녀는 하루 4시간의 수면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경제학 이론, 해킹 기술, 그리고 실전 격투술을 익히는데 쏟아부었다. 그녀의 손은 펜 대신 단검과 키보드를 잡는 데 익숙해졌고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금융 알고리즘과 적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전략들로 가득 찼다. 그녀는 자신의 연약했던 육체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개조했고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담력을 키웠다. 그녀의 멘토이자 조직의 수장인 케인은 그녀의 잠재력을 일찍이 알아보았다. 그는 그녀가 가진 분노가 통제되지 않으면 자폭할 것이지만 잘 다듬어지면 세상을 뒤엎을 무기가 될 것임을 간파했다. 케인은 그녀에게 단순히 싸우는 법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도 적을 파멸시키는 법을 가르쳤다. 그녀는 정보가 총칼보다 더 강력한 살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그 힘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법을 습득해 나갔다. 3년 차가 되었을 때 그녀는 이미 조직 내에서 가장 뛰어난 전략가 중 한 명으로 부상했다. 그녀는 복잡한 파생 상품 시장의 허점을 파고들어 막대한 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자적인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전 세계 주요 금융 허브에 심어둔 정보원들을 통해 기업들의 비리와 약점을 수집했고 그것을 무기 삼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권력을 행사했다. 그녀의 손을 거치면 무너질 것 같지 않던 기업도 하루아침에 파산했고 무명에 불과했던 기업이 급부상하기도 했다. 세라피나라는 이름은 곧 월스트리트와 런던 금융계에서 유령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직함이나 명함 한 장 없었지만 세계적인 CEO들과 정계의 거물들이 그녀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섰다. 그녀는 그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대가로 돈이 아닌 그들의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요구했다. 그렇게 축적된 비밀들은 그녀의 금고 속에 차곡차곡 쌓여 누구도 그녀를 건드릴 수 없는 강력한 방패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토록 치열하게 힘을 키운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서울에 두고 온 빚을 갚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이태준이 자신의 가문에 저지른 만행을 되새겼다. 그녀의 아버지는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가문은 뿔뿔이 흩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차가운 눈동자를 바라보며 맹세했다. 이 모든 힘을 완성하는 날, 반드시 그들 앞에 나타나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모래성처럼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다. 취리히에서의 마지막 밤. 그녀는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서울의 주식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KIA 그룹의 로고와 함께
이태준이 최근 글로벌 기업과의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 속의 이태준은 6년 전보다 더 중후하고 오만해 보였으며 세상을 자신의 발 아래 둔 것처럼 자신만만해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이 영원히 묻혔다고 믿고 있는 듯했다. 그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천천히 흔들었다. 이태준은 자신이 지금 정점에 서 있다고 착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그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었다. 세라피나는 이미 K-하이 아의 그룹의 해외 자금 흐름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 놓았고 그 균열은 그녀가 서울에 도착하는 순간 거대한 댐을 무너뜨릴 기폭제가 될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한 사냥이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낡은 USB 대신 최첨단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지난 6년간 그녀가 수집한 KA 그룹의 불법 자금 세탁 경로, 정관계 로비 리스트, 그리고 이태준의 개인적인 약점들이 촘촘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그들의 목을 조일 교수대와도 같았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을 향해 총구를 겨눌 준비를 마쳤다. 사무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최측근이자 충성스러운 수행원인 루카스가 들어왔다. 그는 전직 용병 출신으로 세라피나가 직접 거두어들인 인물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깊이 고개를 숙이며 서울행 전용기가 준비되었음을 알렸다. 루카스는 그녀의 과거를 유일하게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고 그녀의 명령이라면 지옥 불 속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보스, 한국 내의 협력자들도 대기 중입니다. 루카스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다. 세라피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야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취리의 불빛들은 아름다웠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했다. 그녀의 심장은 이미 서울의 차가운 공기를 갈망하고 있었고 그녀의 머릿속은 치밀한 체스판 위에서 첫 수를 두는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자. 너무 오래 기다리게 했어. 그녀는 짧게 대답하며 검은색 코트를 걸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마치 전장으로 향하는 장군의 발걸음처럼 묵직하고 위압적이었다. 그녀는 이제 어둠 속에서 나와 빛 아래로 자신의 그림자를 들이울 것이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녀는 서울의 지도를 태블릿에 띄워놓고 주요 거점들을 확인했다. 그녀가 돌아갈 곳은 따뜻한 고향이 아니라 냉혹한 전쟁터였다. 그녀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인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는 그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치밀해져 있었다. 그녀는 악마를 잡기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기를 선택한 여자였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구름 위로 솟아오르자 그녀는 눈을 감고 지난 6년의 시간을 파노라마처럼 떠올렸다.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던 밤들. 피와 땀으로 얼룩진 훈련장. 그리고 차가운 숫자들이 오가는 모니터 앞에서의 고독한 싸움들. 그 모든 시간은 오직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인 차운서에게 작별을 고했다. 이제 서울에 내리는 것은 채운서가 아니라 복수의 화신 세라피나였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비행기가 착륙할 즈음에는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마치 하늘도 그녀의 귀환을 예고하며 비장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듯했다. 그녀는 선글라스 뒤에 감춰진 눈으로 빗물에 젖은 활주로를 바라보았다. 이 도시의 공기, 냄새, 소음,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잊고 있던 감각을 깨웠다. 그녀의 귀환은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공항에 VIP 통로를 빠져나오는 그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화려한 의전 대신
검은색 세단 한 대에 조용히 몸을 실었다. 그녀는 KIA 그룹의 본사가 있는 여의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저 높은 빌딩 숲 어딘가에 이태준이 있을 것이고 그는 자신의 목을 조여올 보이지 않는 손길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세라피나는 첫 번째 타겟으로 KIA 그룹의 주요 자금줄인 HS 투자개발을 지목했다. 그녀는 이미 그들의 내부 시스템에 백도어를 심어놓았고 언제든지 그들의 자금 흐름을 동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사냥의 묘미는 사냥감을 천천히 몰아넣어 공포에 질리게 만드는 것에 있었다. 그녀는 이태준이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꼴을 지켜볼 생각이었다. 그녀가 머물게 될 안정가옥은 서울 시내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였지만 그곳은 완벽한 요새처럼 개조되어 있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도청 방지 장치, 그리고 비상 탈출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그녀는 짐을 풀기도 전에 중앙 통제실로 들어가 거대한 스크린들을 켰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일제히 켜지며 서울의 금융 네트워크, 통신망, 그리고 주요 인물들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표시되었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모니터 속의 붉은 점 하나를 응시했다. 그것은 이태준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는 지금 호화로운 파티장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웃고 있을 것이다. 맘껏 즐겨도, 이태준.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건 순식간일 테니까.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고 서울의 밤은 그녀의 지휘 아래 조용히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제 서막이 올랐다. 6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도망쳐야 했던 비참한 여자는 죽었다. 그녀는 이제 전 세계를 호령하는 권력을 손에 쥐고 돌아왔다. 세상은 그녀의 귀환을 곧 알게 될 것이고 그녀의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복수의 여신이 칼을 뽑아들었고 그 칼날은 정확히 적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게임은 시작되었고 승자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서울의 중심,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 펜트하우스는 세라피나의 비밀 사령부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HS그룹 회장 강민철과의 첫 회동을 마친 후 즉시 작전에 돌입했다. 강 회장은 KIA 그룹과 오랜 기간 라이벌 관계를 유지해왔지만 번번이 이태준의 교활한 술수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는 이미 세라피나의 전설적인 명성을 듣고 수백억 원의 보수를 약속하며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의 정체는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다. 세라피나는 강 회장에게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저의 존재는 그림자처럼 남아있어야 하며 모든 작전의 최종 결정권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강 회장은 그녀의 도도함에 잠시 당황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전문가적인 태도에서 거부할 수 없는 권위를 느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녀의 조건을 모두 수락했다. 그녀의 복귀 작전은 KIA 그룹의 심장부를 바로 공격하는 대신 그들을 둘러싼 핏줄부터 서서히 말리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이태준 일가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주요 투자 회사들과 페이퍼 컴퍼니들을 첫 번째 타겟으로 삼았다. 이태준은 자신의 자산 대부분을 복잡하게 얽힌 해외 펀드와 국내 중소협력사를 통해 은닉하고 있었기에 이를 건드리는 것은 곧 그의 생명줄을 건드리는 것과 같았다. 세라피나의 작전명은 유성우였다. 이 작전은 수십 개의 독립적인 소규모 금융 공격을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동시에 터뜨리는 것을 의미했다. 각각의 공격은 서로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모든 공격의 최종 목표는 KIA 그룹의 신뢰도와 유동성을 동시에 저하시키는 것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이태준의 모든 방어선을 무력화시키고 그의 자금줄에 치명적인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는 듯한 속도로 코드를 입력했고
그녀의 지시에 따라 전 세계의 해커와 금융 분석가들로 구성된 아르고스 네트워크가 일제히 움직였다. 런던, 뉴욕, 홍콩의 주식시장에서 동시에 KTA 그룹과 관련된 소규모 기업들의 주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폭락하기 시작했다. 이 움직임은 너무나 빠르고 정확해서 금융규제 당국조차 그 원인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 혼란은 마치 맑은 하늘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것과 같았다. K하이 그룹의 자금을 지원하던 몇몇 투자은행들은 갑작스러운 시장 불안정으로 인해 자금 회수를 결정했고, 이는 이태준의 페이퍼 컴퍼니들이 보유하고 있던 자산의 유동성을 순식간에 고갈시켰다. 돈이 묶이고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자 이태준의 오랜 협력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같은 시각 K하이 그룹의 본사. 이태준은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에서 해외 시장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최근의 합병 성공으로 인한 만족감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때 그의 비서가 긴급 보고서를 들고 황급히 들어왔다. 부회장님, 해외 자금 관리 쪽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몇몇 파트너사들의 주가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은 보고서를 대충 훑어보더니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겨우 그런 문제로 호들갑을 떠는가? 시장은 늘 변동하는 법이다. HS그룹이 뒤에서 치사하게 수작을 부리는 것일 뿐이야. 즉각적으로 자금을 투입해서 주가를 방어하고 소문을 잠재우도록 해. 그는 이 사태를 단순한 경쟁사의 견제나 일시적인 시장 충격으로 치부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그토록 쉽게 흔들릴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세라피나가 가장 원하는 반응이었다. 그녀는 이태준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힘을 과신할수록 그녀의 계획은 더욱 수월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KIA의 그룹의 대응 방식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이태준이 내리는 모든 결정이 결국 그를 더욱 깊은 함정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세라피나는 강 회장에게 KA하이 그룹의 자금 회수 결정이 오히려 그들의 유동성 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했다. 그녀의 예측대로 이태준이 투입한 방어 자금은 불과 몇 시간 만에 거대한 구멍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가 의지하던 핵심 파트너사들은 잇따라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유성우 작전은 이태준의 심장을 직접 겨누는 대신 그가 의지하는 버팀목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있었다. 정보 분석 결과 K하이 그룹의 대응 시스템은 너무나 단순하고 예측 가능합니다. 이태준은 힘으로 모든 것을 찍어 누르려 할 뿐 전략적인 깊이가 전혀 없습니다. 그녀는 루카스에게 보고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분석은 이태준의 성격과 권력 남용 방식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이었고, 그녀는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루카스는 그녀의 천재적인 전략에 감탄하며 고개를 숙였다. 보스, 이 속도라면 K하이 그룹의 그림자 자금 구조는 한 달 안에 완전히 와해될 것입니다. 이태준이 곧 당신의 존재를 알아차릴까요? 루카스의 질문에 세라피나는 고개를 젓다. 그는 내가 아닌 아그룹을 탓할 겁니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나를 찾아낼 만큼 영리하지 못합니다. 그는 눈앞의 적과 싸우는 데만 익숙하니까. 이태준의 사무실은 이제 분노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루아침에 수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그의 주변 협력자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이 HS그룹의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확신하며 강 회장에게 전화해 고압적인 태도로 협박했다. 강 회장은 세라피나의 지시대로 능글맞게 상황을 부인하며 오히려 K하이 그룹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했다. 세라피나는 이 모든 전개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단순한 자금줄 공격을 넘어
이태준 일가의 핵심적인 불법 행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금융 시스템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과 동시에 KI의 그룹의 내부 보안망, 깊숙한 곳으로 잠입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6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다. 하얀 웨딩드레스, 모욕적인 이태준의 미소, 그리고 피와 같은 눈물.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고통은 냉철한 계산으로 승화되었고, 그녀의 복수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닌 완벽하게 설계된 방정식이 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에게서 한치의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서울의 금융가는 더욱 요동쳤다. 세라피나의 유성우 작전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이태준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힘에 의해 서서히 숨통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화를 붙잡고 소리쳤지만 이미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손이 그의 제국을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이다. 세라피나는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 화면 속에서 휘청거리는 K 하의 그룹의 주가를 바라보았다. 겨우 시작일 뿐이야.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연민이나 분노 대신 오직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프로페셔널의 냉정함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재건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의 힘은 이미 한 국가의 경제를 뒤흔들 정도가 되어 있었다. 다음 단계는 더 위험하고 더 대담한 침투 작전이었다. 그녀는 이태준의 가장 민감한 영역, 즉 그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와 정치적 뒷거래를 노릴 계획이었다. 그녀는 K-하이 그룹의 내부 시스템 깊숙이 숨겨진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힐 준비를 마쳤다. 그 상자가 열리는 순간 이태준 일가의 모든 비밀은 햇빛 아래 드러나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루카스에게 몇 가지 추가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 지시들은 K-하이 그룹의 보안 시스템을 마비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으며 모두 외부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했다. 루카스는 그녀의 천재적인 계획에 혀를 내둘렀다. 그녀의 전략은 항상 적들이 예상하는 수준을 몇 단계 뛰어넘었으며 항상 완벽한 타이밍에 실행되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세라피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피곤한 기색 없이 차분하고 단정했다. 그녀의 내면은 강철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이제 이태준과 직접 대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대면은 웨딩홀에서의 굴욕적인 만남이 아니라 냉혹한 비즈니스 전장에서의 전략적 충돌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이태준에게 자신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로 변했는지 직접 보여줄 생각이었다. 세라피나가 이끄는 아르고스 네트워크는 금융 공격을 계속하는 동시에 K-하이 그룹의 심장부를 향한 정보 침투 작전을 개시했다. 그녀는 이태준 일가의 비밀, 금고와 다름없는 그룹의 중앙 서버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고, 지난 수십 년간 그들이 저지른 모든 불법 행위의 증거가 담긴 블랙 장부를 확보했다. 이 장부에는 정계 거물들에게 흘러들어간 수백 건의 뇌물 기록, 환경 기준을 조작한 보고서, 그리고 은서를 포함한 수많은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음모의 상세한 내용까지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료를 분석하면서 이태준 일가가 얼마나 깊고 넓게 한국 사회의 핵심 권력층에 뿌리내리고 있는지 깨달았다. 단순한 기업 간의 복수로는 이 거대한 암흑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복수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공익적인 차원으로 확장되어야 했고, 이를 위해 그녀는 가장 화려하고 대중적인 무대를 필요로 했다. 그녀의 복수는 공개적인 선전포고가 되어야 했다. 그녀가 선택한 무대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경제정상회담이었다. 이 자리에서 이태준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 계약을 따내기 위한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할 예정이었고,
전 세계의 투자자와 언론이 그의 성공을 주시하고 있었다. 세라피나는 HS그룹의 수석 전략 컨설턴트 자격으로 회담장의 비밀리에 참석했다. 그녀의 임무는 이태준의 프레젠테이션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표가 가장 절정에 달했을 때 그의 모든 기반을 흔드는 것이었다. 연단에 선 이태준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선언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가진 막대한 권력에 대한 확신이 묻어 있었다. 그는 최근의 금융 불안정 사태를 HS그룹의 질투심 많은 방해 공작으로 일축하며 자신의 제국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다. 세라피나는 그림자 속에 숨어 강 회장의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강 회장에게 작게 속삭여 질문의 핵심을 정확히 전달했다. 강 회장은 그녀의 지시대로 손을 들었고 마이크를 잡았다. KKAG의 그룹이 언급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최근 귀사의 몇몇 해외 계열사에서 발생한 환경 규제 위반과 심각한 수준의 자금 출처, 불투명 문제를 포함하는 것입니까? 강 회장의 질문은 정확히 이태준의 약점을 관통했다. 이태준은 당황하여 얼굴이 굳어졌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강 회장의 질문을 회피하려 했다. 강 회장님, 그것은 경쟁사의 악의적인 소문일 뿐입니다. 우리 그룹의 모든 자금 흐름은 투명하며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로 이 질문을 찍어 누르려 했지만 이미 회담장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때 다른 나라의 투자자 그룹 대표가 마이크를 잡고 강 회장의 질문을 되풀이하며 더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다. 이 질문 역시 세라피나가 사전에 아르고스 네트워크를 통해 그들의 노트북에 익명의 정보 형태로 흘려보낸 자료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태준은 더 이상 단순한 부인으로 상황을 모면할 수 없었다. 그는 사전에 준비되지 않은 질문에 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이미 그의 내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들끓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승리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태준은 무대 위에서 세라피나가 앉아있는 쪽을 예리하게 노려보았다. 그는 강 회장이 혼자서 이런 치밀한 질문을 던질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분명 뒤에서 조종하는 배후가 존재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강 회장 옆에 앉아있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여자였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녀의 자세와 미묘한 손짓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이태준은 그녀의 냉철하고 완벽한 태도에 전율을 느꼈다. 그는 이 여자가 최근 K하이의 그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세라피나라는 이름의 전설적인 전략가임을 직감했다. 이태준은 그 여자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아우라만으로도 그녀가 자신이 상대했던 그 어떤 비즈니스 상대보다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분노했지만 그녀의 전략적 통찰력에 압도당하는 듯한 굴욕감을 느꼈다. 그는 이 순간 이 정체불명의 여자를 자신의 가장 큰 전문적인 적으로 규정했다. 웨딩홀에서 그가 짓밟았던 최은서의 모습은 그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세라피나는 이태준의 노골적인 시선을 느꼈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6년이라는 시간은 그녀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의 분위기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녀는 이제 사랑을 갈망하던 여자가 아니라 냉혹한 심판자였으며 그 변화는 그 누구도 과거의 그녀와 현재의 그녀를 연결시키지 못하게 만들었다. 결국 이태준의 프레젠테이션은 실패로 끝났다. 잠재적인 투자자들은 K의 그룹의 불투명한 자금 흐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계약을 보류했고 정부 관계자들 역시 이태준의 오만한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태준은 수백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눈앞에서 놓쳤고
이는 그의 권위와 자존심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회담장을 빠져나오는 이태준은 격분한 채 보좌관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 여자를 찾아내. 세라피나 그녀의 정체가 무엇이든 나는 그녀가 이 바닥에서 숨 쉬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복수심이 가득했지만 그의 분노는 오직 세라피나라는 이름의 전문적인 적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6년 전 잔혹하게 버린 여자가 자신을 몰락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세라피나는 루카스와 함께 조용히 회담장을 벗어났다. 그녀의 첫 번째 공개적인 대결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그녀는 이태준에게 막대한 재정적 손실뿐만 아니라 공개적인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이는 그의 오만함의 균열을 내기 시작하는 중요한 심리적 공격이었다. 그녀는 이제 이태준이 자신을 향해 반격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보스, 이태준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당신을 최악의 적으로 여길 것입니다. 루카스가 말했다. 세라피나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차가운 눈빛을 드러냈다. 그가 나를 적대시하는 것이 내 계획의 일부야. 그는 나를 공격함으로써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게 될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전략은 항상 적의 행동까지 예측하고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확보한 블랙 장부를 최종적으로 검토했다. 이 증거들을 공개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 실패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었다. 그것은 이태준의 아버지까지 포함된 거대한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어낼 결정적인 한 방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당장 증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태준이 먼저 함정에 빠지도록 유도해야 했다. 이태준은 반드시 세라피나의 정체를 파헤치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까지 동원할 것이 분명했다. 세라피나는 그가 파놓은 함정을 스스로 밟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신이 노출될 수 있는 미끼를 던질 준비를 했다. 그녀의 다음 단계는 더 위험하고 더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직접적인 대결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루카스에게 KIA 그룹의 개인 경호팀과 사이버 보안팀의 움직임을 24시간 감시하도록 지시했다. 그들이 나를 찾으려 할 때마다 나는 그들의 소나기에서 그림자처럼 빠져나갈 거야. 그리고 그들의 실패는 이태준의 오만함을 더욱 자극할 것이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잔혹하리만치 차가웠다. 그녀는 이제 사냥꾼이 아니라 미끼를 들여온 낚시꾼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태준의 몰락은 시간 문제였고 그 시간은 그녀의 완벽한 계산 아래 놓여 있었다. 그녀는 채운서가 아닌 세라피나로서 이 도시를 심판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환은 단순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부패한 권력에 대한 정의의 응징이었고 그 파급력은 곧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었다. 국제경제회담에서의 굴욕적인 패배 후 이태준은 이성을 잃고 분노에 휩싸였다. 그의 아버지이자 KIA 그룹의 총수인 이대호 회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비밀리에 흑색 작전을 승인했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그림자 속의 전략가 세라피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영구히 세상에서 지워버리는 것이었다. 이대호 회장은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그 누구도 용서하지 않았다. 이태준은 우선 자신이 소유한 언론 매체들을 동원하여 세라피나에 대한 대대적인 흑색 선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국제적인 산업 스파이, 경쟁사로부터 돈을 받은 매국노, 심지어는 사이버 테러리스트로까지 매도되었다. 언론은 그녀의 정체가 불분명하다는 사실을 악용하여 대중의 불안감을 자극했고 여론을 KIA 그룹 쪽으로 돌리려 했다. 이는 그녀를 체포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하지만 세라피나는 이미 이 모든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역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흑색 선전이 절정에 달했을 때를 기다려 KIA 그룹의 내부 자료 중 하나인 하청업체 노동 착취 및 안전규정 위반 기록을 암호화된 형태로 언론에 유출시켰다. 이 자료는 이태준 일가의 비인간적인 경영 실태를 간접적으로 폭로하며 여론의 초점을 순식간에 돌려놓았다. 동시에 이태준은 자신의 가장 비밀스럽고 잔혹한 사설 경호팀인 섀도우 울프스를 동원했다. 이들은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엘리트 집단이었으며 은밀한 제거 작전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부대였다. 이태준은 세라피나의 허위 정보를 흘려보내 그녀가 숨어있다고 믿게 만든 서울 외곽의 폐쇄된 발전소로 그들을 급파했다. 그는 이번만큼은 절대 실수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세라피나는 자신이 그들의 함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의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폐쇄된 발전소, 건물의 복잡한 구조와 어둠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건물의 곳곳에 고성능 카메라와 감지기를 설치했고 자신의 탈출 경로와 격투 전략을 머릿속에 수십 번 시뮬레이션했다. 그녀는 혼자였지만 완벽하게 준비된 전사였다. 어둠이 짙게 깔린 밤, 섀도우 울프스 대원들이 소리 없이 발전소 건물 안으로 침투했다. 그들은 세라피나가 자신들의 공격에 무방비 상태일 것이라고 예상하며 빠른 속도로 그녀의 예상 은신처를 포위했다. 하지만 그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고 대신 그들을 환영하는 것은 날카로운 섬광탄과 함께 울려 퍼지는 경고음이었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세라피나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다. 그녀는 검은색 전술 복장 차림이었고 그녀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빠르고 정확했다. 첫 번째 대원과의 접촉은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녀는 크라브 마가와 주짓수를 결합한 기술로 대원의 팔꿈치를 무력화시키고 그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다음 대원을 향해 몸을 던졌다. 그녀의 동작에는 군더더기가 없었고 오직 적을 제압하는 효율성만이 존재했다. 세라피나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환경을 이용했다. 그녀는 좁은 복도와 파이프라인을 방패 삼아 섀도우 울프스 대원들의 협력 체계를 무너뜨렸다. 그녀의 손에서 발사된 작은 전자 충격기가 어둠 속에서 번쩍였고 대원들은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을 죽이는 대신 그들의 전투 능력을 최소한의 노력으로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했다. 격렬한 격투가 이어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장착된 소형 통신장치를 작동시켰다. 이 장치는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들을 활성화시켰고 섀도우 울프스 대원들이 그녀를 포위하고 폭력을 행사하려는 모든 장면을 실시간으로 녹화했다. 그녀의 목적은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태준의 잔혹성을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남은 대장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을 때 세라피나는 그의 공격을 피하며 발전소의 비상전력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갑작스러운 전력 스파크와 함께 발전소 전체가 혼란에 빠졌고 그녀는 그 틈을 이용해 미리 확보해둔 지하 통로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몸에는 작은 찰과 상만이 있었지만 그녀의 임무는 완벽하게 완수되었다. 지하 통로를 빠져나온 세라피나는 루카스가 준비해둔 차량에 몸을 실었다. 그녀가 차량에 타자마자 루카스는 그녀가 확보한 영상과 K-하이에 그룹의 노동 착취 문건을 최종적으로 편집하고 동시에 언론에 배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이태준이 보낸 암살팀의 잔혹한 모습과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태는 결합되어 대중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전달했다. 다음 날 아침 전국의 모든 뉴스는 K-하이에 그룹의 사설, 용병들이 정체불명의 전략가를 납치하려 했다는 사실과 그들의 충격적인 노동 착취 실태를 보도했다. 이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뉴스들을 보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의 잔혹한 방역은 오히려 자신의 목을 조르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그는 분노와 함께 세라피나에 대한 깊은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어떻게 우리 섀도우 울프스를 상대로 살아남을 수 있었지? 저건 단순한 컨설턴트가 아니야. 이태준은 절규했지만 그의 비서들은 아무런 해답도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 세라피나가 단순히 자신의 사업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괴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오만함은 서서히 공포로 변하고 있었다. 세라피나는 자신의 사령부에서 차분하게 시장과 여론의 반응을 모니터링했다. K카의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이태준 일가의 권력 기반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었고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유도하는 마지막 일격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탈출과 함께 공개된 증거들이 이태준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을 가할지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루카스에게 다음 작전의 상세 계획이 담긴 파일을 건네주었다. 그것은 이태준 일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케야하의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를 최종적인 무대로 삼는 계획이었다. 그곳이야말로 그녀가 6년 전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고 이태준에게 완벽한 파멸을 선사할 최적의 장소였다. 그녀는 이제 마지막 장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루카스, 이제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 그들의 성체를 공격할 시간이야. 세라피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없었다. 오직 승리를 확신하는 전략가의 차가운 빛만이 반짝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고 이제 그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곧 완전한 정의가 될 것이었다. 케이헤이의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쇼가 서울의 가장 호화로운 호텔 연회장에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대호 회장과 이태준 부회장은 이 행사를 통해 최근의 악재들을 잠재우고 그들의 건재함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 했다. 장내는 정계, 재계, 언론계의 거물들로 가득 차 있었고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들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완벽한 성체였다. 이태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라피나에 대한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 행사가 끝나면 세라피나를 제거하기 위한 마지막 작전에 돌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곧 이 모든 혼란을 잠재우고 다시 정점에 설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있었다. 밤 9시 정각.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창립 기념 영상이 연회장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 상영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며 정적이 흘렀고 이대호 회장은 당황하여 보좌관들을 찾았다. 잠시 후 스크린에 KHI의 그룹의 로고 대신 CAAA EUNSO라는 이름이 피처럼 붉은색 글자로 섬뜩하게 떠올랐다. 바로 그 순간 연회장 문이 활짝 열리며 세라피나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웨딩드레스 대신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6년 전의 나약한 신부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그녀의 얼굴에는 복수의 여신만이 가질 수 있는 냉혹한 아름다움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마치 폭풍의 눈과 같아서 연회장 전체를 일순간 정지시켰다. 이태준은 그 이름을 보자마자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뒤로 휘청거렸다. 채운서 말도 안 돼. 넌 죽었어야 해. 그의 목소리는 경악과 공포로 떨렸다. 6년 전 자신이 무자비하게 버리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믿었던 여자가 가장 화려하고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눈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고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다. 세라피나는 이태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단호했고 그녀가 내뿜는 아우라는 이대호 회장과
이태준 부회장의 권위를 압도했다. 오랜만이에요, 이태준 씨. 그리고 이대호 회장님. 당신들의 성대한 파티에 제가 돌아와서 죄송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 회장 전체에 울려 퍼지는 마이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동시에 거대한 스크린은 눈부신 로고에서 K하이그룹의 블랙 장부의 상세 내용으로 전환되었다. 수백 개의 파일명, 거액의 뇌물 수수 기록,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 그리고 은서의 가문을 몰락시키기 위한 이태준의 치밀한 음모가 담긴 내부 문서들이 현장의 모든 하객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하객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렸고 이대호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저 스크린을 꺼줘. 하지만 그의 경호원들은 이미 세라피나의 아르고스 네트워크 요원들에 의해 통신이 차단되고 출입구가 봉쇄된 상태였다. 그녀는 모든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 성체를 완벽하게 고립시켜 놓았다. 당신들이 6년 전 내게서 빼앗아간 것은 돈과 명예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내 아버지의 목숨과 내 가문의 역사였죠. 오늘 밤 나는 당신들에게 그 모든 대가를 청구할 겁니다. 세라피나의 눈빛은 불타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아이러니하게도 평온했다. 그녀는 감정이 아닌 계산으로 심판을 집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두 번째 버튼을 눌렀다. 바로 그 순간 K하이그룹 본사에서 비상경보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연 회장의 하객들은 자신들의 스마트폰에서 충격적인 속보를 확인했다. 세라피나가 미리 심어둔 알고리즘이 K하이그룹의 모든 중앙금융거래 시스템을 다운시켰고 수조 원에 달하는 그룹의 자산이 거래 중단되거나 동결되었다는 내용이었다. 이태준은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부정하려는 듯 비명을 질렀다. 시스템 내 시스템을 누가 건드렸어? 당장 복구해. 그는 무대 위로 달려가 스크린을 주먹으로 치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공포와 절망으로 마비되어 있었다. 그의 제국이 한 여자의 손에 의해 단 몇 초 만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는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었다. 이대호 회장 역시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아들의 오만함을 믿고 그녀의 존재를 무시했던 자신의 실수를 뼈저리게 후회했다. 그는 세라피나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녀는 이미 그의 통제를 벗어난 존재였다. 이대호 회장은 자신의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그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는지 깨달으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세라피나는 무너지는 이태준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내가 사라질 것이라 믿었지만 나는 돌아왔어요. 내가 가진 권력은 당신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권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진실과 전략으로 만들어진 힘이죠. 그리고 오늘 이 힘이 당신들의 모든 것을 심판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약함은 찾아볼 수 없는 압도적인 위험이 담겨 있었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연 회장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미 경찰과 검찰의 특수팀이 건물 전체를 포위하고 있었다. 세라피나는 자신이 확보한 모든 증거와 함께 K와의 그룹의 범죄 행위를 사전에 관련 당국에 익명으로 제보해 놓았고 그녀의 등장은 공식적인 수사의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으며 그 누구도 그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이태준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세라피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네가 감히 내가 누군지 알아. 그의 얼굴은 광기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는 그녀를 붙잡아 파멸시키려 했다. 하지만 세라피나는 그의 공격을 간단하게 피했고 루카스를 포함한 그녀의 경호원들이 이태준을 제압했다. 이태준은 비참하게 바닥에 쓰러져 발버둥 쳤고 그의 비명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아버지가 무너지고 시스템이 파괴되고 그의 모든 비밀이 공개되는 순간 이태준은 자신이 가장 얕잡아 보았던 여자에게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파멸로 이끌었고 그는 그녀의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굴욕감에 사로잡혔다. 그는 권력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세라피나는 마지막으로 이태준을 내려다보며 덧붙였다. 결혼을 취소하고 나를 모욕했던 그날,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거예요. 당신은 내 안의 잠재력을 깨웠고 나는 이제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녀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힘과 지위를 선언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루카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연회장을 떠났다. 그녀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객들은 그녀를 향해 길을 터주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경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채운서가 아니었고 그녀의 귀환은 해에 그룹의 종말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었다. K-하의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갈라쇼에서 벌어진 사건은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금융 및 정치 스캔들로 기록되었다. 이태준과 이대호 회장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세라피나가 공개한 블랙 장부는 그들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언론은 연일 그들의 탐욕과 몰락을 대서특필했고 K-하이의 그룹은 해체 절차를 밟기 시작했으며 그들이 쌓아 올린 제국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세라피나는 복수가 완성된 이후에도 결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K-하이의 그룹의 자산 청산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여 자금 세탁 경로를 역추적하고 숨겨진 비자금을 회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이태준 일가를 벌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많은 하청업체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치밀한 전략과 완벽한 증거 덕분에 이태준 일가는 법정에서 자신의 죄를 피할 수 없었다. 법정에서 이태준은 과거의 오만함이 사라진 채 초췌하고 절망적인 모습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세라피나에 대한 증오와 함께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하찮게 여겼던 여자에게 영원히 짓밟히게 되었다. 복수가 끝난 후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다시 한번 그림자 속으로 숨겼다. 그녀는 익명으로 재단을 설립하여 K-하의 그룹의 피해 보상과 함께 한국의 금융 투명성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막대한 자금을 기부했다. 그녀의 아버지의 명예는 공식적으로 회복되었고 그녀의 가문은 부활했지만 그녀는 그 어떤 공적인 직책이나 영광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진정한 권력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정부는 물론 여러 국제금융기구에서 세라피나에게 공식적인 고위직을 제안했다. 재정감독위원회 의장, 대통령 특별보좌관, 혹은 국제통화기금의 핵심 인력 등 화려한 제안들이 그녀에게 쏟아졌지만 그녀는 이 모든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녀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녀의 능력이었지만 그녀가 추구하는 것은 통제되지 않는 자유와 영향력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감투를 쓰지 않을 겁니다. 진정한 권력은 눈에 보이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움직이는 그림자 속에 존재하니까요. 그녀는 루카스에게 자신의 결정을 설명하며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세라피나라는 이름으로 비공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정부의 어느 관직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국경과 법의 제약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는 유령으로 남기로 결정했다. 최은서는 다시 한번 세상에서 사라졌지만 그녀의 영향력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하게 전 세계를 뒤덮기 시작했다. 그녀는 유럽에 남아있는 아르고스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시켜 부패한 기업과 권력자들의 약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했다. 그녀는 특정 국가나 조직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그녀 자신의 도덕적 나침반에 따라 움직이는 독립적인 심판자가 되었다. 전 세계의 주요 지도자들과 기업의 수장들은 이제 세라피나라는 이름을
공포와 경외심이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굴복시키는 법을 알았고 그녀의 능력은 이미 수많은 사례를 통해 증명되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전략과 힘 앞에 무릎 꿇고 있었으며 그녀의 비공식적인 조언은 종종 한 국가의 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했다. 그녀는 어느 날 밤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6년 전 웨딩드레스 차림으로 도망쳤던 그 비참했던 날의 기억은 이제 희미한 잔상으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극복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했다. 이태준의 배신은 그녀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세계 최강의 전략가로 만들어준 기폭제였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승리의 미소였지만 오만함이나 잔혹함이 아닌 고요하고 만족스러운 미소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정의를 추구하는 강력하고 현명한 지도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사적인 감정이 아닌 공적인 선을 위해 사용하기로 맹세했다. 며칠 후 그녀는 루카스와 함께 전용기를 타고 다시 유럽으로 향했다. 그녀는 한국을 떠났지만 한국의 금융 질서는 그녀의 손에 의해 새롭게 재편되었고 그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었다.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태블릿을 켰고 화면에는 아프리카의 한 독재 정권과 연루된 거대 다국적 기업의 복잡한 비리 구조가 나타나 있었다. 다음 타겟은 저들이야. 그녀는 루카스에게 짧게 명령했다. 그녀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부패와 불의가 만연했고 그녀의 힘은 그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전략적인 체스판 위에서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그녀의 권력은 형태가 없었지만 가장 강력했으며 그녀의 존재는 모든 권력자에게 영원한 경고로 남았다. 그녀는 세라피나. 그림자 속에 숨어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여자. 그녀의 힘 앞에 세상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이 바라는 대로 완전히 새로운 삶과 권력을 쟁취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